버마를 가게 된 게 이런 얘기도 있다고. 왜 아세안 순방 이게 준비를 하면서 원래 버마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노신영 씨가 갑자기 안기부장으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불같이 화를 냈다. 개새끼들,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개새끼들 때문에 내가 버마까지 가게 됐다. 근데 그럼 여기서 과연 개새끼들은 누구냐? 그리고 갑자기 전두환이 이범석 장관한테 야 버마도 이번에 집어넣어 라고 한 이 배경은 뭔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왈가왈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강진웅입니다. 네, 저희가 1983년 그 버마의 저자인 강진욱 기자님을 모시고 1983년 버마가 아마 여러분은 기억이 가물가물, 특히 신세대 분들은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무슨 SBS 꼬꼬무? 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에도 나와서 뭐 쭉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게 좀 팩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북이 한 거야 라고 우리가 북을 원망하고 북을 악마화해서 과연 그게 진실이라면 모르겠는데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만 하는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민철이 잡히는데 무슨 그 갖고 있던 권총의 일련 번호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증거로 만들어진 그 일련 번호, 그 네. 권총에. 네. 그러니까 그 권총이 그러니까 연번호 이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무기를 생산하게 되면 무기에 네. 번호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001, 막 002 이렇게 제품 시리얼 번호처럼 네, 쫙 이렇게 나가는데. 번호가 나오죠. 연번호가. 그런데 강민철이 가지고 있는 권총하고 네. 그다음에 후에 진상조사단이 가지고 간 권총하고 연번호가 맞았다는 소리죠. 대한민국 진상조사단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전에 네. 그 난파 공작원들 네, 내려왔다 네. 체포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네. 있죠. 네, 있죠. 네. 그 뭐 적어도 수십 명이 안 되겠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체포돼서 전향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총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호신용으로 하나씩. 권총을. 그런데 그런 총들을 국정원이 회수를 하고 안기부가 회수를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 강민철이한테 하나 지하 보내고 또 갈 때 또 하나 더 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이게 네. 북에서 한 걸로 여기서 조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요거를 증거가 될 만하게 그거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포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게 수류탄을 줘서 수류탄이 터지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조사를 해보니까 권총이 발견된데 이게 북한이 뭐 벨기에에서 어디서 구입한 이 일련 번호가 딱 맞는다. 뭐 이런 우리한테도 이제 똑같은 권총인데 이 번호가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 네. 아니냐. 네, 그렇죠. 홍광철 씨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난파 공작원들을 이전에 기자 시절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말씀하실 때 가져올 때 사격 연습도 하고 네. 뭐 누구를 뭐 죽이러 온 그 목적이 아니라 자유 호신용으로 연습도 하고 실제로 권총 환자를 받아오면 오는데 그 권총이 벨기에제 권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분도. 네. 그냥 이렇게 국산용이 아니고 아주 잘 만든 권총을 소형 권총을 한 자루 없이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권총이 북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건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의 소행이다라고 남측은 주장하는 건데 그 권총들을 남쪽에서는 이미 여러 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걸 일방적으로 북에서 갖고 온 것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사실은 다 그 조사를 해서 밝히자면 쉬운 거죠. 이 권총 문제 같은 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원들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포돼서 그 권총을 회수당하죠. 그러면 그 권총이 그 번호들을 안기부는 다 등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를 네. 갖고 있겠죠. 네. 일련 그러면 번호. 강민철이가 가지고 있던 그 권총 번호가 안기부 등록 대장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건 쉽게 찾는다. 이건 쉽게 이건 안기부가 한 짓이니, 전두환이 한 짓이니 하고. 근데 그런 자료는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안 내놓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1편, 2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럼 이 1983이라는 거를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듯이 전두환 당시 우리가 이제 정통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 정부가 꾸민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은 왜 미국과 합작해서 이 참극을 벌였는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건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워질 때는 과연 이 사건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가를 보면 안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뒤에는 아마 박세직 이 이름 석자가 있지 않겠느냐. 뭐 쓰리박이라고 해서 뭐 박준병, 박세직, 박희도해 뭐 이렇게 하는 그 추억의 박세직이, 그리고 수방사에서 그렇게 독직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고 하면 정말 철퇴를 맞고 뭔가 좌천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핵심으로서 뭔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수도경비사령관에서 갑자기 강제 예편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적이 제가 좀 이렇게 미심쩍고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북파 공작원들이 증언하기로는 바로 그 시점에 8.12 계획이 시작됐다. 8.12 계획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한, 특수공작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아주 비밀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북파 공작원들이 또 하는 얘기 중에 그 8.12 계획은 워낙 흑비여서 대통령에 보고할 때도 문건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 즉시 파기했다. 이 정도로 아주 극비로 진행됐던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전을 육사 12기들이 주도했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박세직이란 말은 꺼내질 않았죠. 했는데 아마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의 이름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차후지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그 다른 북한공작원 그 지휘관이 얘기하기로는 박세직 차장과 이상현 정보사령관이 그 협의해서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로는 박세직 안기부 2차장 시절에 그 시점이 83년 몇 월인지는 모르지만 83년에 박세직 씨가 이 특수공작원 그 부대를 시찰하는 사진까지 등장합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팩트로 한국 언론에서 발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관에서 강제 예편된 뒤에 1년여 동안의 행적이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스러운 행적 기간 중에가 바로 8.12 계획이, 북파 공작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이 됐더라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 박세직 씨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강제 예편, 위장 예편 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대략 그 공작 그 계획을 통해서 한 300명 정도가 요원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이니까 알려진 거예요.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국가조국에서 버림받았다. 그리고 박세희 씨가 안기부 2차장으로 있을 때 당시 안기부장이 노신영 씨예요. 네. 그럼 노신영 씨라고 하는 건 원래 외교부 출신으로서 이쪽, 그러니까 정보계통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당시는 더했죠. 안기부라고 하면 진짜 군 출신, 육사들, 핵심 중에 핵심들만 가서 뭔가를 꾸며야 되는 자리에 노신영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안 치고 박세직이 뒤에서 뭐 이거를 꿈치고, 노신영 씨는 외교부 출신이니까 당신은 국제 문제만 담당해라. 국내하고 대공은 뭐 위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버마를 가게 된 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왜 아세안 순방 이게 준비를 하면서 원래 버마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노신영 씨가 갑자기 안기부장으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불같이 화를 냈다. 개새끼들,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개새끼들 때문에 내가 버마까지 가게 됐다. 근데 그럼 여기서 과연 개새끼들은 누구냐? 그리고 갑자기 전두환이 이범석 장관한테 야 버마도 이번에 집어넣어 라고 한 이 배경은 뭔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깊이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건 당시 이제 안기부장은 노신영이었어요. 근데 노신영 씨가 안기부장으로 간 게 82년 6월 2일입니다. 그때 이제 노신영 씨가 안기부장으로 하고 그 자리에 이범석 씨가 외무장관이 되는 거죠. 그때 노신영 씨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자기 회고록에 쓴 얘기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하얘졌는지 집에 가니까 부인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날은 거의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부인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대통령한테 다시 가서 안기부장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바로 낮방송을 통해서 안기부장 인사를 확정 발표해버리더라. 야, 불같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사를,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인사를 당해서 노신영 씨는 안기부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범석 씨가 그 외무장관이 된 거고요. 그랬는데 마침 그 시점이 82년 그 6월 2일
노신영 씨를 안기부장으로 보낼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세직 씨가 82년 5월 말에 무슨 원자력 회의 준비위원장이 된 때거든요. 네. 그것도 참 이상한 직책이었는데 한국전력 부사장으로서 그때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그 박세직 씨가 안기부에 무슨 그때 2차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 2차장이 되기 전에 무슨 안기부장 특보 내지 안기부장 뭐 차장보나 이런 걸로 박세직 씨에 대한 이력을 찾으면 안기부 2차장 되기 전에 안기부장 특보 또는 안기부장 차장으로 있었다는 그 기록도 나옵니다. 네. 그런 걸로 들어갔을 건 그런 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들어가서 뭔가 수상한 일을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비밀스러운 임무를 안기부장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안기부장이 정말 정보와 보안의 전문가가 같다면 그 안기부 2차장 내지는 안기부의 어떤 다른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신영 씨는 정보의 문외한이고 이 정보 업무를 다룬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박세직 차장은 안기부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의 비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또 누가 하냐 하면 네. 전두환 씨가 박철원 씨라고 박철원 씨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60의 황태자였죠.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족하였고 네. 전두환 정권 50 시절에도 정무특보 이런 거 하면서 거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서슴없이 직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박철원 씨가 이제 전두환 씨한테 들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노신영이는 워낙 그 외교 업무에 밝아서 그 해외 담당 차장이 하는 일은 보고 안 받고도 일을 잘해. 라고 전두환이가 박철원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영 씨 당시에 그 해외 담당 차장이 하는 일을 전혀 보고받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박세직 씨는 노신영이라는 그 허수아비 안기부장 밑에서 자기 나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임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왜 만약에 이 사건을 꾸몄다고 하면 박세직이나 그 팀을 이용해서 이 버마 사건을 꾸몄을까? 여기에는 뭐 미국도 좀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과 미국이 왜 이런 사건을 필요로 했는지를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주 역사적 맥락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일인데, 이거는 박정희 정권 그 말년부터 시작된 비동맹 외교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비동맹 외교. 예, 그건 지난번에 그 왈가왈부에서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18 사건이 있잖아요. 76년에. 그 사건 시점부터 아마 시작된 비동맹 외교 전쟁인 거죠. 그 8.18 도끼 사건도 비동맹 외교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그 당시 76년 8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있었던 비동맹 외상회의인가요? 이게 사흘 전인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회의 기간 중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83년 아웅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그럼 왜 비동맹 외교전을 벌여야 됐냐 하면 75년이죠. 75년에 30차 유엔 총회에서 당시 이제 공산 측이라고 그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나 이렇게 그쪽에 공산 진영에서 이제 그 제시하는 결의안이 있고, 또 서방 측에서 제시하는 결의안이 있단 말이죠. 공산 측에서 제시하는 결의안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이걸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던 거예요. 해마다. 74년에선 부결됐어요. 근데 75년에선 가결이 됐어요. 이 북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렇죠. 근데 공산 측 안만 가결된 게 아니라 서방 측 안도 가결됐어요. 유엔사 존속, 주한미군 존속 하는 안도 가결이 되고 철수 안도 가결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76년이 되면 74년 부결됐던 공산 측 안이 가결이 됐고, 왜냐하면 75년부터 미국의 위세가 점차 아주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이유가
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패퇴하면서 패퇴했을 때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는 미국에 대한 위신이 뭐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막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못 믿는 나라다. 이거 도저히 베트남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군기를 쏟아부으면서 한국군까지 연인원 30만 명이나 끌어다 해놓고서 저렇게 발을 빼버렸다. 지금 아프간 철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미국 위상은 막 추락을 하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이 조종사 뭐 미국이까지 보내고 조명록 차수 같은 양반들 그때 공군 네. 무슨 뭐 대대장이었나요? 예, 연대장이었죠. 연대 보내가지고 미국과 싸웠던 예. 북한 조선의 그 위상은 막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비동맹권 국가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과 조선과 친한 나라들이 이제 조선의 편을 드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75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게 76년에 또 한번 그 상황이 벌어지면 비동맹 회의에서 또 가결이 되고 유엔 31차 유엔 회의가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면 정말 그 공산 측 안이 가결되고 서방 측 안은 부결돼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직전에 터진 게 도끼 사건이었단 말이죠. 예. 그 상황으로 공산 측에서 공산 측 결의안이 완전히 무산 파탄이 돼버려요. 그 미군들을 살해한 그 영상을 미군이 촬영해서 그걸 국제회의사관에서 막 틀어대니 거기서 공산 측 안에 미군 철수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 측에서 자진 철회를 해버려요. 이건 의안으로 올려봐야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오랫동안 공산 측의 그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은 상정조차 못해버려요. 도끼 사건의 위력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다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게 미군 측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 작업들이 76년부터 계속 되오다가 그랬는데 77년에는 또 버마의 내윈 대통령이 서울이 아니고 평양을 방문해요. 네. 근데 도끼 사건의 충격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좌우지간 미군의 그 위신이 추락에 대해서 그 버마의 내윈 대통령도 나름대로 뭔가 자주적인 어떤 그 의지가 있었던지 아니면 또 그 76년에 그런 도끼상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버마에 대한 그 외교적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윈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을 먼저 방문했단 말이죠. 서울에 온 적은 없고. 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버마에 대한 그 외교 공작이 아주 가속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75년에 버마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해요. 그러니까 버마를 향한 남북한의 어떤 그 구애라고 그럴까요? 예. 이 구애 외교가 아주 치열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전에 또 이제 버마의 그 내윈 정권과 남한의 역사와 버마의 역사가 거의 뭐 일란성 쌍생아처럼 움직이는 역사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승만 정권부터 버마 이전에 아웅산 장군이 있었던 시절부터 다시 또 여론을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오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언급하면 우리 남쪽에서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 좌익계 지도자들을 살해하잖아요. 안두희 같은 그 미국 CIC 방첩 요원 그 연루자들이 그 당시 이제 여운형 선생이 먼저 살해되고 그 다음에 남한 이승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살해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터지거든요. 네. 1년의 분단 체제도 수립하는 1년의 어떤 순서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 순서 비슷한 일이 버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아웅산 장군은 공산당을 창당한 멤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웅산 장군이 언제 죽냐면 여웅현 선생과 살해된 날이 같아요. 네. 47년 7월 19일인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웅산 장군이 제거되고 나서 내윈이 득세하는 거예요. 공산 진영의 그 대표였던 아웅산 장군과 그 동료들이 살해되고 그 다음에 미국 반공을 부르짖었던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나중에 손잡게 되는 내윈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를 그렇게 없애고 우파를 득세시키는 것이 한국과 버마가 국가의 탄생이 똑같아요. 탄생 서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데 네. 역사적 사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6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과 내윈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과 내윈 정권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키워져 왔는데, 저는 이걸 이제 키워져 왔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미국의 어떤 원격 조정에 의해서 원격 조정 말이 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 존슨 정부가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내윈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 시점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특사가 남한을 방문하고 버마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의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내윈 이분이 이끌던 버마가 그 당의 이름처럼 사회주의를 완전히 지향했던 또 정부 형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름은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이었었는데 네. 지향은 말로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59년과 62년에 네.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미국의 그림자가 비춰져요. 아, 그 힘을 얻었다. 힘을 얻는 거죠. 네. 그러면서 쿠데타 때마다 부르짖는 게 뭐냐면 반공을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반중을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반중 반공을 외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동맹과 그 사회주의를 그 기치를 내건 것 자체가 위장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뭔가 이제 사회주의를 불교식 사회주의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요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윈 정권에 힘을 실어줬던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후의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마 비동맹 진영을 깨뜨리는 79년에 이제 비동맹 탈퇴를 선언하는 것까지가 그런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마를 둘러싼 남북 간의 비동맹 외교 전쟁, 이것이 이제 버마의 탄생 때부터 계속돼 왔고 75년에 남북 동시 수교가 있었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77년에 내윈이 평양을 방문하고 79년에 내윈 그 버마 정부가 비동맹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80년은 넘어거든요. 전두환 정권이 섰을 때도 박정희 정권 때 75년부터 집중적으로 펼쳤던 비동맹 외교는 고스란히 승계가 됩니다. 전두환 정권으로. 네. 그 과도기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제 노신형이 계속 뭐 비동맹 국가들을 순방을 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했던 비동맹 외교는 전두환 정권이 정식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키플레이어가 되겠는가, 남과 북이 네. 동시에 쟤네 우리 편으로 끌어다닐 수 있겠는데 라고 했고, 이제 그 뒤에 어떤 미국의 사주 내지는 네. 오더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 당시 부 대통령이 82년 4월에 전두환과 단독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밀담이 오고 갔고, 그것이 83년 10월 그 아세안 순방에 버마가 급작스럽게 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들어서기 전부터 박정희 정권이 해왔던, 미국과 같이 손잡고 해왔던 비동맹 외교가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작업이 이제 계속되는 게 전두환이 81년 1월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미국 방문하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동맹 순방 외교 일정을 짜요. 그걸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짰다고 전두환도 얘기하고 노신형도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은 자기가 지시를 했다 그러고 노신형은 자기가 발의를 했다 그러고 둘 다 이제 자기가 했다고 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땐 둘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지시를 받고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비동맹 외교는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을 대통령의 순방 외교로 만든 것은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박정희는 순방 외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 전두환 들어서고 나서부터 81년, 82년, 83년 내리 3년 동안 비동맹권을 순방합니다. 3번. 1차 때, 2차 때도 버마 아웅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단 말이죠. 아까 이제 고용환이 등장해서 82년에도 가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듯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1차, 2차, 3차 비동맹 외교 일정을 짜면서 1차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고 비슷한 83년 사건의 리허설 비슷한 사건이 2번이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의 시나리오를 거쳐서 83년에 실제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81년에는 동남아 순방이 있고 82년에는 아프리카 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는 서남아 대양주를 순방하면서 마침내 일을 벌인 거거든요. 이렇게 비동맹 외교 일정이 70년대부터 이어진 일정이 80년대로 계승되면서 81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순방 일정을 짜면서 81년과 82년에 전두환 살해 음모 비슷한 시나리오가 리허설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83년에 마침내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이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박정희 때부터 한 8년간 75년부터 따져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3년만 보더라도 그럼 두 번이나 리허설이 있었는데 세 번째 또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81년 사건, 82년 사건을 보면 남쪽에 시나리오 작업이 있었다는 게 명백하고 83년 사건도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나름대로 결론에 이것은 자작극이라는 결론도 물론 명백하고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했느냐라고 약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긴 얘기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자 출신이시라 너무 팩트 중심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그냥 팩트는 또 알려드리고 관심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합리적인 의심 충분하게 이러이러한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꾸민 게 아니냐 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걸 다 하려면 뭐 박사학위 논문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버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키플레이어고 그리고 또 이게 뭐 그 비동맹 불락불가담 운동하면 또 불락불가담 그만 북한 아닙니까? 네. 북조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버마 얘기 이런 것들에 과연 그럼 미국과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